남편을 2번 잃었고 아들까지 2번 잃었는데요. 기구한 저의 사연을 몇 자 적어볼 테니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대 초반에 깡시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이듬해 아들을 임신했고 10달 동안 품다가 건강하게 출산했죠. 비록 가난한 편에 속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여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은 무탈하고 큰일 없이 잘 지냈어요. 아들의 3번째 생일날 서울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긴 했지만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서 아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남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사거리에서 트럭이 버스의 좌측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자리엔 남편과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순간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아들과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죄송한 소식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김미경 씨 남편과 아드님이 버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남편이랑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요. 안 되겠어요. 내 식구들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영안실에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들 오면 같이 내려가시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그렇게 사고로 떠나게 내버려두는 일 따위는 없을 테니 분명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악몽을 꾸는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경찰관들이 와서 버스 사망자 명단을 훑어보더니 저를 불러 남편과 아들을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영안실로 내려가 차가운 은색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이와 아들을 보고서 현실을 인정하게 됐죠. 두 사람은 정말로 제 곁을 떠난 게 맞았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아들과 남편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끝까지 슬퍼하면 눈을 뜰 것만 같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 우울한 심연에 빠져 집구석에 박혀 하루하루 연명하며 지냈어요.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에 대충 빵 쪼가리를 먹었고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할 때쯤 몸을 씻어냈습니다. 폐인으로 1년을 살아봤는데 남편과 아들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바깥 생활도 하고 일자리도 구해서 살아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밥집 종업원으로 취직해서 점심과 저녁 장사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걸으며 머리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강산이 한번 바뀌었어요. 어느새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고 손님들에게 방긋이 웃는 밝은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식당을 열어 장사했고 바쁘게 사는 만큼 남편과 아들의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외로움을 느꼈고 새로운 가정을 다시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하늘에 있는 두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안했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꼭 가정을 꾸려 제 행복을 찾고 싶어졌어요. 저희 식당에 식품을 거래하는 사장님의 소개로 저와 비슷한 나이인 40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이 꼭 제 남편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팔 청춘처럼 강렬한 연애를 했고 1년 만에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이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재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9살 꼬마였는데 그 아이 역시 제 아들의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안녕, 재진아. 아줌마가 재진이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할 아줌마예요? 난 싫어. 우리 엄마 돌려줘. 아빠, 엄마 데리고 오란 말이야. 나 이 아줌마 집에 들어오면 가출해버릴 거야. 처음부터 고난이더군요. 재진이는 저를 몸서리치게 싫어했고 절대로 한 식구로 지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혼이 어려울 거라 판단해 이별하려고 했는데 그이가 아들을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한 달 동안 그이가 재진이를 설득해서 저를 그이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시 만난 재진이는 아주 조용히 앉아서 저를 멀뚱히 보더군요. 재진아, 아줌마는 재진이의 새엄마가 되고 싶어. 아줌마랑 잘 지내보자. 재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군요. 그 정도만 반응해줘도 얼마나 좋던지. 이제 곧 새 식구가 한 집에서 한박 웃음을 터뜨릴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혼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내조에만 힘을 기울였어요.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재진이었습니다. 새엄마지만 친엄마 이상으로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매일 등하굣길을 같이 걸었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재진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열게 된 재진이가 저를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2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곧 한박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부자가 서로 저를 껴안겠다고 다투는 날도 왔어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됐고 사춘기가 왔어요. 저에게 애교 부리던 귀여운 행동은 사라지고 반항하고 사고치는 게 일상인 아들이 됐죠. 엄마, 돈 좀 줘. 오늘 친구들이랑 피자 먹기로 했어. 어제 10,000원 줬잖아. 그걸 다 쓴 거야? 꼴랑 10,000원 가지고 치사하게 구네. 요즘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한참 클 나이인데 먹을 거 사 먹겠다는데 돈을 아끼겠다는 거야?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걱정인 거야. 그렇게 씀씀이가 크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좀 줘라. 엄마가 번 돈도 아니고 아빠가 번 돈이잖아. 생활비나 받으면서 쓰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야. 지금 뭐라고 했니? 재진아, 너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또 훈계하네. 엄마, 아빠 마누라로 사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나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하지 마. 친엄마도 아니면서 나를 낳아준 엄마인 척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주면 돼. 아주 간단하잖아. 너 재진이 어디 엄마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너 혼 좀 나야겠다. 저는 회초리를 가져와 종아리를 거두라고 했는데 아들이 피식 웃더니 회초리를 빼앗아 두 동강을 내더군요. 그리곤 제 지갑을 열어 돈을 빼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입이 얼어붙었고 사지가 덜덜 떨려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동안 재진이가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감지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눈치 빠른 남편이 재진이를 불러 뭔 짓을 했는지 토로하라고 하더군요. 반항심이 충만했던 재진이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럽게 회초리를 부러뜨렸고 지갑에 돈을 빼내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얼굴에 손찌검을 했고 몽둥이로 혼쭐을 내줬어요. 그리고 용돈을 끊어버리고 학교 외에는 외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사춘기 아들은 이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반항은 꽤 오래 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자기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더는 탈선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줬어요. 아들, 오늘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뭐 해줄까? 아무거나 해. 맨날 아무거나라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엄마가 요리 잘하는 거 모르니? 아, 맞다. 식당 아줌마로 살다가 우리 아빠한테 시집 온 거지? 부잣집 사모님 돼서 팔자 고치셨네. 엄마 제주도 좋으셔. 재진이, 너 언제까지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할 거니?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만하긴 뭘 그만해. 엊그제 친엄마 만나고 왔는데 새엄마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말도 잘 통하더라. 친엄마? 그래, 뭐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못하겠지. 하지만 난 재진이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너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줘라. 바라는 것도 참 많아. 엄마, 나 학교 가니까 팔자 좋게 늘어져서 쉬어. 재진이는 머리가 크면서 더더욱 저를 막대하더군요.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저와 둘이 있으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막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아들이 대학에 가면서 독립하게 됐고 남편과 둘이 살게 됐어요. 저에게 버릇없게 굴긴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요. 어미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자주 아들의 자취방에 반찬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취방에 여자와 동거하는 걸 알게 됐답니다. 재진아, 너 여자친구랑 동거하니? 아버지한텐 비밀이야. 괜히 입 놀려서 내 용돈 끊기게 하지 마. 뭐야? 넌 지금 그게 중요하니? 공부하겠다고 서울까지 왔으면서 여자랑 동거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왜 안 돼? 공부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건데. 엄마는 아직도 꼰대네.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요즘 나처럼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재진아,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동거는 걱정된다. 행여나 여자친구가 임신이라도 하면. 아이, 더럽게 말 많네. 새엄마, 친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 좀 하지 마. 귀에 딱지 생기겠어.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관심 좀 끊어. 그냥 부잣집 사모님 놀이나 하면서 늙어가라고. 너 이 녀석 또 말을 그렇게 하니?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하는 거야? 누가 참으래? 참지 말고 그냥 날 보러 오지 마. 난 당신 얼굴만 보면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진심이니? 너 엄마한테 조금의 정도 없는 거야? 확실히 말해봐라. 아, 입 아프게 몇 번을 말하라는 거야. 이봐요, 새엄마. 그냥 아버지랑 잘 사세요. 나한테 귀찮게 굴지 말고 떨어지라고. 저는 아들의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 자취방에서 나와버렸죠. 이후 아들의 방을 찾아가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를 엄마로 봐주지 않고 조롱과 괄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니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좋아하고 사랑했으니 저만 아들을 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들과 멀어진 걸 알고 그대로 뒀어요. 그이도 아들이 벌인 행동과 말 때문에 속이 상해 있었고 가끔 보는 사이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2억만 해주세요. 나 머리가 있어서 사업은 금세 성공할 수 있어요. 일단 회사부터 다녀보고 말해라. 사회생활 겪어보지도 않고 사업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돈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뭐하러 남 밑에서 일해요? 나 무조건 사업할 거니까 돈 주세요. 안 그럼 이 집에서 백수로 괴롭혀줄 겁니다. 엄마, 나랑 재밌게 살아봐요. 내가 징글징글하게 해드릴게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당장 네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 미안. 됐죠? 아버지, 사업자금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돈을 줄 마음이 없었지만 제가 힘들어질까봐 사업자금을 해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억을 받아간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다시 돈을 받으러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난 사업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테니까 다시 2억 주세요. 넌 내가 재벌인 줄 아니? 이제 나도 노후자금 말곤 돈 없다. 노후자금 주시면 되겠네. 아버지랑 엄마 곧 연금 타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야? 이놈이 하다하다 노후자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러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낳으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붙어 먹을 겁니다. 둘 다 안 돼. 네가 엄마 괴롭히는 건 절대로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거다. 돈도 이젠 하나도 없으니까 제발 그냥 취직이나 해라. 그러자 아들은 옷을 갈아입더니 방에서 백수 생활을 시작하더군요. 매일 밤마다 술을 퍼먹고 새벽에 들어와 오후 5시까지 늘어지게 잤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오라고 하더군요. 아이 속 쓰려. 엄마, 해장국 좀 끓여봐. 콩나물에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한 그릇 대령 해. 채진아,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니? 일어나자마자 잔소리네. 빨리 해장국이나 끓여와. 우리 아버지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잔소리하지 말고. 뭐가 어째? 나쁜 자식! 난 더는 못 참는다. 못 참으면 뭐 싸대기라도 날리려고? 그래, 쳐봐, 쳐! 너 정말 이럴 거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때리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폼을 잡아. 해장국 끓여와. 내가 진상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한테 말 잘해서 사업자금 좀 주게 만들던가. 둘 다 못해. 싫어. 너한테 아주 찔려버렸다. 이젠 나한테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그래? 아줌마,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받고 살지? 그럼 해장국 좀 끓여와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죠. 그이는 문 밖에서 모든 걸 다 들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군요. 이윽고 아들의 뺨을 후려갈기고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랑을 이따위로 돌려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 자식이냐?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람 새끼가 맞겠죠. 그리고 내가 싫으시면 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너한텐 돈 못 준다. 그동안 길러주고 사업자금까지 해주고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턴 스스로 자립해.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질 않아. 두 부부가 아주 찰떡궁합이라니까. 그래, 둘이 아주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셔. 더러워서 나가줄 테니까. 남편은 막말하고 떠나는 아들을 두고만 봤고 제가 말리려고 하자 그이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썩은 속을 치유하러 바닷바람을 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둑이 든 현장이었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제가 잠깐 하고 외쳤어요. 여보, 여기 편지가 있네? 채진이가 돈 될 만한 걸 가져가니 신고하지 말라고 써놨네? 당신이 돈을 안 해주니까 귀중품을 훔쳐갔나 봐. 내가 그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아. 여보, 없어진 거 뭐뭐 있나 확인해봐. 이놈 잡히면 절대 가만 안 둬. 집 정리를 하며 없어진 걸 정리해보니 비싼 귀금속과 서랍에 있던 현금 1,000만 원, 남편이 저에게 선물했던 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이 없어졌더군요.
훔쳐간 게 좋기 수천만 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신고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며 정리를 했어요. 이후 아들은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정확히 4년 3개월 만에 다시 아들이 결혼할 여자와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니 별말 하지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억지로 화를 참아가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 불효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깨달은 게 많아요.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저 이제 어엿한 가장이에요. 이 사람 임신했거든요. 저도 놀랐고 남편도 동그랗게 눈을 뜨고 놀랐습니다. 뭐? 임신? 그럼 곧 네가 아빠가 된다는 거냐? 네. 그래서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저 결혼 자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먹고 살만하긴 해도 목돈은 벌지 못했네요.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뭐 결혼해야 할 상황이니 어떡하겠냐?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하게 만들 수는 없지. 그래, 이 애비가 결혼 자금 해줄 테니까 집부터 알아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지난 과거는 부디 잊어주세요. 철없던 제가 나쁜 짓 했던 일들 모두 잊어줘요. 응? 그래. 재진이 네가 철이 들었나 보구나. 그래, 뭐 과거는 모두 잊을게.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남편은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며느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곤 하지만 참하고 선해 보여서 저희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후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를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아 답답해하던 시점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 돈 좀 해주세요. 사업이 제대로 기울어서 이걸 막아야 할 길이 아버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 이놈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새긴 애를 낳은 거냐? 아버님, 그게 사실은 임신한 적이 없어요. 이이가 돈 받으려면 아기 가졌다고 말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했어요. 뭐야? 허, 둘이 똑같구만. 둘 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 아버지,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사과하고 거짓말한 걸 시인했잖아요. 아기가 유산됐다고 거짓말하려던 걸 양심이 찔려서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다고 진실을 말했잖아요. 아버지, 그때는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하도 망나니 같았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요. 저놈을 어찌하면 좋으려나. 저와 남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 동안 한숨을 내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돈 1억을 건네줬습니다. 이제 더 줄 것도 없다. 노후 자금이고 뭐고 다 끌어다가 니놈 주는 거야.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는 가장이 되길 바래서 주는 거니까 제발 좀 평범하게 살아라.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공하면 배로 돌려드릴게요.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서 사업부도 맡고 네 할 일 해라. 그렇게 아들은 마지막 돈을 받아가고 나서 또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남편은 걱정이 많이 됐는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군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앞가림을 못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아들이 사과했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마음 편했답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남편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 발병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암이 크다고 설명하며 원하면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치료를 하나마나 진전은 없을 거라는 의미였죠. 남편은 그냥 집에 가서 지내자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살리고 싶어서 수술과 치료는 포기하더라도 건강해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면 오래 사는 암 환자들이 많다고 말해주면서 시골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저희 집은 잠시 비워두고 시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이는 시골 생활이 잘 맞았는지 혈색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매일 조깅도 하고 숲에 가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하면서 잘 지냈죠. 가끔 아파서 끙끙 앓긴 했지만 병원 약과 개 구충제를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남편의 암을 알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잘 회복하는 줄 알았으나 어느 날 잠을 자던 도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나니 비통한 마음이 컸습니다. 장례식으로 옮겨 아들 내외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니 바로 시골까지 장례를 치르러 왔더군요. 채신아, 새아가, 너흰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질 않는 거야? 네 아버지 투병 생활하다가 떠나셨어. 내가 보낸 문자 봤으면 알고 있었겠지? 알고 있었어. 우리가 좀 바빠서 못 왔었네. 네 아버지 떠나기 전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뭐 그런가? 아무튼 장례부터 치르죠.